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가 다시는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발트해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요원들은 케이블을 절단하고 경계를 시험했으며 그는 나토가 단지 비난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핀란드만으로 최종 명령을 보냈을 때 그 게임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을 끊어버렸고 사실상 자신의 경제적 사형 선고에 서명한 셈이었습니다. 단지 2주일, 그렇습니다. 서방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300년 된 창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령하는데 단지 13일이 걸렸습니다. 12월 30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항한 러시아 선박 피트베르크는 비밀 파괴자처럼 나토 해역을 미끄러지듯 지나갔지만 갑자기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변했습니다. 갇혀서 무력한 상태로 핀란드 해안 정비대와 정찰에 둘러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해안 정비대 검문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소환이나 일상적인 경고 사격도 아니었습니다. 발트해는 더 이상 러시아의 무역 고속도로가 아니라 출구 없는 감옥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핀란드 경찰은 주저없이 배에 올라타서 그것을 압수하고 승무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유명한 면책의 갑옷을 단번에 깨뜨렸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불씨는 12월 17일 아침 나르바 강에서 러시아가 실시한 위험한 시험 운행이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 호버크래프트와 3명의 군인이 에스토니아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항해 오류라고 했지만 에스토니아 정보부는 나토 제5조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탐색 작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에스토니아가 가슴으로 패스를 받는 대신 직접 골을 향해 슛을 날릴 것이라는 점이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구스 차크나가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그는 외교적 예의를 제쳐두고 나토 역사상 가장 명확한 교전 규칙을 발표했다. 장관의 경고는 두 가지로 나뉘었고 그의 모든 말은 모스크바에 충격파를 보냈다. 어떤 군사적 침략이든 러시아가 나토에 대해 시작한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심장을 타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의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싸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차크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는 유조선을 가리키며 그의 가장 큰 카드를 내밀었다. 장관이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외교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단지 6해리 이 회랑에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의 6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후 72시간 만에 동맹국인 스웨덴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이 위협의 심각성을 시험하려는 듯 그림자 함대를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밤 스웨덴 해역에서 표류하던 러시아 선박 아들러가 나토의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장은 지원을 기대했지만 대신 스웨덴 특수부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간단한 관료적 절차로 러시아의 군사 면역 방패를 뚫었습니다. 스웨덴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고장난 배를 압류할 권리를 행사하며 그것을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웨덴이 문을 열었고 핀란드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스웨덴이 연기를 통해 정확히 열흘 후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0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피트베르크호는 케이블 파괴 혐의로 핀란드 해안 경비대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바다 아래 80m입니다. 피트버그는 기술적으로는 건화물선이나 유조선처럼 보이지만 그날 밤의 이동 프로필은 상선보다는 기로의 부설이나 케이블 절단 선박을 더 연상시켰습니다. 핀란드만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인터넷과 통신 트래픽의 중추로 여겨지는 엘리사와 시라이온 1 데이터 케이블 및 발트해 커넥터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바로 그 좌표에서 그 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동을 했습니다. 선장의 말에 따르면 폭풍과 악천후 때문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상 규칙과는 달리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속력으로 배를 움직이며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닻을 해저를 따라 수킬로미터 끌고 갔습니다. 핀란드는 그 배가 국제해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무선으로 전해진 정지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핀란드 보트는 그 배를 국제해역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붙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내 상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핀란드 경찰은 그 선박을 압수하고 승무원을 체포했으며 이 사건을 심각한 사보타주와 중대한 통신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작전으로 나토는 발트해에서 항해의 자유시대가 끝났으며 의심스러운 러시아 선박은 이제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 취급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12월 17일에 구두로 시작한 위협은 핀란드가 12월 30일에 철과 강철로 봉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지도와 푸틴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위협에 집중해 봅시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움직임은 전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구스 차크나는 그가 테이블 위에 올린 이 계획은 러시아의 전략적이고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단지 6해리 이 회랑에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의 6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닿은 80km의 문 너머를 보면 숨을 헐떡이는 거대한 경제 구조가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정로가 아니라 러시아의 정제 생명선입니다. 차가운 숫자로 말하자면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언급한 60% 비율은 모스크바의 존재적 위협을 나타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 항구는 러시아의 유럽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주요 출구이며 이 출구들은 이제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약 150만 배럴의 석유와 석유 제품이 이 병목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장 가치로 이 양은 하루에 약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과 환경 통제 카드를 사용하여 그 좁은 길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면 러시아는 매일 1억 달러를 발트해의 어두운 물속에 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달 30억 달러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돈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로 그의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을 차단하는 것은 크렘린의 전쟁 능력의 직접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어떻게 이 봉쇄를 우회했을까요? 답은 그림자 함대. 우리는 이 개념을 매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석유의 가격 상한을 부과했을 때 러시아는 폐기되어야 할 15년 이상 된 관리가 부실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수백 척의 유조선을 구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런던이나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정된 P&I 보험, 즉 보호 및 대상 보험이 없습니다. 이 선박들은 AIS, 자동 식별 시스템 장치를 끈 채 유령처럼 돌아다닙니다. 나토 정부에 따르면 현재 600척 이상의 이러한 암흑 선박들이 발트해 정로를 따라 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나토는 러시아에게 너희는 석유를 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토는 보험이 없거나 배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AIS 장치가 꺼져 있으면 내 해역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러시아의 600척에 달하는 대규모 선단은 즉시 쓸모없는 구털 더미가 됩니다. 러시아에는 이러한 선박을 부험들기 위해 서구 기준에 필요한 조 단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러와 피트버그 사건은 함대에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사냥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최신 제재 패키지와 에스토니아의 새로 시행된 교리는 바로 이 취약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41척의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한 결정과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의 최후 통첩, 우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할 것입니다. 는 이 전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호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선박들은 하나씩 나토 항구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체크메이트입니다. 현재 발트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수동 봉쇄 작전입니다.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거한 모든 유조선과 건화물선은 이제 나토의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에서 나오는 과도한 연기, 항로에서의 1도 편차, 또는 무전에 지연된 응답은 그 선박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나토 군함에 의해 압류될 충분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파급 효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이트해 한가운데 구립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도 정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있는 이 러시아 군사기지는 본토와 완전히 단절되어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의해 철도가 제한되면서 칼리닝그라드를 유지하는 유일한 공급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는 선박이었습니다. 탈린만이 닫히면 칼리닝그라드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군사물자, 연료, 식량이 그 지역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해역에 갇힌 인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도 국경을 닫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몇 시간 내에 100% 닫을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위협은 모스크바의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칼리닝그라드를 실제로 잃을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에게 완전한 공황의 원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전쟁 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선박에 대해 훨씬 더 교묘하고 효과적이며 비대칭적인 전쟁, 해상 법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군복을 입지 않고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을 사용하여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나토는 바다에서 러시아에 대해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더 이상 미사일이나 어뢰를 사용하여 러시아 선박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법, 기술 고장 보고서, 보험 규정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는 오래되었고 다이트해를 오염시키고 있다 라고 말하며 배를 멈추고 당신의 키에 문제가 있다, 안전하지 않다 라고 말하며 배를 압류합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의 막대한 군사력을 무력화합니다. 푸틴이 나토 함정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5조가 발동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환경부 규정이나 해안 경비대 검사를 향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서방은 관료주의, 해양법, 보험 규정을 보이지 않는 그물로 만들어 러시아의 손을 묶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은 이러한 미묘한 법적 조치에 무력합니다. 발트해에서의 23일간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봉쇄가 아니라 세계 권력 균형의 지각 변동입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베이징에서도 깊이 울려 퍼지며 시진핑의 글로벌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극해, 항로와 러시아를 통한 유럽 접근에 있어 러시아와의 무제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이징의 북극 실크로드 꿈은 러시아의 안전한 해역을 통해 유럽 시장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발트해의 문을 잠그면서 이 꿈은 차가운 물속에 묻혔습니다. 압류된 피트버그 호위 항로가 상황을 명확히 요약합니다. 그 배는 상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동맹국들에게 물품을 운송하며 이는 글로벌 무역의 일부를 의미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세기 동안 지배해온 발트해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면서도 단 한 척의 상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중국의 물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선박의 억류는 글로벌 공급망과 베이징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러시아 경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물류 대기업들은 이제 러시아를 통과하는 경로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눈에 러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은 나토의 기술력 앞에서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나토가 번거롭고 우유부단하며 겁쟁이 구조라고 선전해온 크렘린은 이제 매우 민첩하고 법을 무기로 사용하며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체크메이트로 대응하는 동맹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발트해의 전체 해안선이 이제 나토 영토가 되어 나토의 호수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자국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의 창으로 세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푸틴이 유럽을 마주하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압박은 러시아 내 권력 균형을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도 정치가와 에너지 거물들이 석유를 팔지 못하는 달이 늘어날수록 크렘린에 대한 압박은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이 사라지고 국내에서 사회적 폭발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 수입 감소, 루블 붕괴, 수입 중단은 러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에 고통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푸틴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정성은 발트해를 떠도는 배들과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해양 법전 교리는 미래의 분쟁에 대한 선례를 설정합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핵 위협 없이 굴복시키는 공식을 찾았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물류적 고립입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사일은 유조선을 보험에 들게 하거나 환경검사를 통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방은 전쟁을 러시아의 가장 약한 분야인 경제와 법률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탱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스크바는 자신의 규칙이 아닌 서방이 정한 규칙에 의해 자신의 게임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13일간의 작전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고립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북쪽, 남쪽, 서쪽에서 포위된 러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외톨이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지도에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전략적 조치로 러시아의 제국적 비전을 종식시켰습니다. 12월 17일 에스토니아의 경고, 12월 20일 스웨덴의 급습, 12월 30일 핀란드의 작전, 이 세 날짜는 러시아 해군 붕괴의 달력을 표시합니다. 상트지겐의 중요한 연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간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드러났고 크렘린의 에너지 협박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바이투해는 더 이상 러시아의 출구가 아니라 80km의 막다른 길입니다. 푸틴이 그의 함대를 배치하여 이 봉쇄를 깨려 할까요? 아니면 하루에 1억 달러가 증발하고 칼리닝그라드가 서서히 질식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까요? 모스크바는 움직일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쳐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